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계기는 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알려드리고 정보를 좀 드리고 싶으나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고, 제가 난임병원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 여기의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보가 제대로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난임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임신 시도하시는 동안 불안감과 긴장감을 없애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임신 성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고 또 임신 성공까지 간다면 저는 얼마나 이 일이 기쁘고, 또 제 자신도 좀 일을 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난임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빚진 자의 마음? 저도 뭐 순탄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임신에 있어서 저도 많은 그런 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제 안에 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는 한 1,0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기념으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반착 검사 수뷰 검사라고 해요. 반착 검사는 반복 착상 검사의 줄임말, 수뷰 검사는 습관선 유산의 줄임말이에요. 인터넷 카페에 가면 뭐 반착 검사, 수뷰 검사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이런 단축 어들이 무슨 언어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그 카페를 검색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반착 검사와 수교 검사의 그런 항목에 대해서 좀 정보를 준비했고요. 사실 둘 다 검사 항목은 같습니다. 왜 검사가 반착 검사랑 수급 검사가 왜 같은지 이유도 알려드리고요. 사실 검사 비용이 모두 하면 한 100만 원 이상도 들어요.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성 유산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을 할 경우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3번 이상의 유산을 경험할 경우에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 미만의 여성들이 2회 연속의 유산을 경험하게 되며, 1%의 여성들은 3회 이상의 유산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 번 유산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한 번 유산만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또 유산이 될까 봐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학회에서 말하듯이 3번 유산할 때까지 어떻게 그냥 넋 놓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쵸? 예. 실제 3번 이상 유산했을 때 어 모든 검사가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예. 3번 이상 유산된 사람만 의료보험으로 이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비용이 싸겠죠? 그렇지만 3번이 되지 않는 3번 미만 검사는 모두 비급여예요. 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항목별로 나는 이제 항목을 풀로 검사하면은 100만 원 넘고요. 어,
풀로 다 항목을 다 검사하지 않고 선택해서 검사하면 한 4-50만 원 안에서도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검사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습관성 유산 원인을 보면 염색체 원인이 가장 크고요. 유산의 대부분 한 60%는 수정이 이루어질 때 배아가 비정상적인 개수의 염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원인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연관된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누구나 다 염색체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염색체가 배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고령의 임신인 경우에는 그 빈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의 임신과 상관없이 뭐 부모의 염색체가 트랜스로케이션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원인 불명으로 그렇게 우연히 염색체의 이상이 발생돼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의 모양이 안 좋거나 뭐 근종이 있거나 융종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양이 안 좋아서 이제 착상된 태아가 잘 끝까지 유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착상하기 안 좋다면 수술로 환경을 조절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 된다고 이 습관성 검사를 다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산의 경험이 발생 확률은 전체 난임기 그 여성들에게 15에서 한 20% 정도 발생 확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한 2분 정도는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에서 20%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유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유산 될 때 태아 조직의 염색체 검사는 저라면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를 이제 유산을 하면 소파 수술을 하잖아요. 소파 수술에 그 태아 조직을 갖고 염색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색체 검사에 그 유산이 염색체 문제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라면 염색체는 60%가 우발적으로 발생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염색체 이상이라면 요번에 염색체 이상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없어도 그래도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 한번 유산됐을 때 태아 조직의 염색체 검사는 한번 시행해서 확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 나의 데이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궁 모양이 안 좋은 거는 수술로 하면 되고, 사실 우리의 주된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혈전 경향이에요. 혈전.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일 때 약물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낭선 난소 증후군도 유산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혈전과 연결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성 유산은 50에서 75%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임신을 하고 착상을 하고 유산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염색체가 정상인 태아라면 자궁에 착상되어 계속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태아가 잘 자라려면
태반에서 영양 공분이 충분해야지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건강하게 발달을 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태반의 혈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태반의 피딱지, 혈전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그 태아의 태반의 그 조직이 경색이나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잘 원활하지 않았을 때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뷰 검사, 습관성 유산 검사랑 반복 착상 검사, 반착 검사는 이 혈전증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뷰 검사나 반착 검사는 둘 다 항목이 동일합니다. 검사 항목이. 그렇다면 반복 착상 실패 검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반복 착산 실패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시험관 시술을 3회 이상 시행해서 좋은 질의 배아를 이식을 했어요. 배아가 상급입니다. 이렇게 하고 3회 이상 했어요. 근데 임신이 한 번도 착생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화학적 임신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임신은 소변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어요. 임신 소변 테스트로 양성이야?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생리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임신 반응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수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임신 반응 혈액 검사 수치가. 근데 중간에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리가 시작하는 경우, 이런 거를 화학적 유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3번 이상 시행했는데 이런 게 자꾸 반복된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배아 이식이 총 10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임신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즉 뭐라면 우리가 한 번 배아를 이식할 때 3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2개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식을 3번이나 5번을 이식을 했는데도 총 이식 횟수예요. 한 번 이식을 할 때마다 배아를 두세 개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총 횟수를, 그러니까 한 3번에서 5번 이식했는데도 한 번도 착상이 되지 않았다면 반복적 착상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 착상 실패의 경우 습관성 유산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기전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좀 규모가 큰 난임병원일수록 적극적으로 반착 검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 착상 실패했다고 100만 원이나 넘는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어, 좀 너무 과잉 진료라고 좀 비춰질 수 있고요. 또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야. 정상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정상인 경우 거의 없어요. 예, 있긴 있지만, 네, 정상인 경우를 저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난임 환자 대상으로 반짝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뭐 루푸스 항응고인자나 카디오리핀 항체의 빈도가 너무 낮아서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착 검사 안에는 루푸스 항응고인자랑 항카디오리핀 항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대부분 혈전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오는 항체가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낮기 때문에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연관성을 하기 힘들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난임병원에서는 처음부터 반차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취합해서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짝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주치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반짝 검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검사가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 주치 선생님보다 내가 내 몸을 더 잘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위험한 발언을 했나요? 네. "병원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라는 그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임분들이 담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 답답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여튼간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몸을 객관화되게 내 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1 인입니다. 네. 그래서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반복 착상 원인을 찾으려면 자궁도 봐야 합니다. 자궁이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근종이 착상하는 부위에 너무 가깝게 근종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궁 내에 용종이 크게 있는 분도 있고요. 자궁 내막이 딱 붙어 있는 유착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전체의 착상 실패의 25%에서 50%까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착상하는 자궁을 제대로 보고 그거의 원인을 시술로서 이거를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간 수종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난간 수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난간 있잖아요. 나팔관. 나팔관이 막혀 있진 않은데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양쪽 나팔관이 늘어져 있어서 난간 내에 늘어져 있다 보면 액체들이 이렇게 고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액체가 자궁 내로 다시 역류라고 해야 되나? 자궁 내로 흘러 들어가면서 배아가 착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난간 수종인 경우에는 이런 늘어나져 있는 이 나팔관을 제거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뚫려 있다고 해도 난간 수종이 심하면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착상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 케이스로. 그래서 난간 수종이 심하면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역학적 요인으로 그 NK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자가 면역 항체를 좀 보고요. 그리고 혈중 영향이 있는 경우 태반 내에 혈액순환 장애를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C단백, 프로테인 C, 프로테인 S라는 그런 혈전 질환의 항인질 항체 증후군에 대한 그런 항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혈전성이 경향이 강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태반으로 혈류를 주는데 방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요. 배아의 원인은 난자 이제 부모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 PGT라고 보면 돼요. 배아의 원인은 PGT 검사를 통해서 착상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 배아를 착상함으로 인하여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 착상 실패의 원인을 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자궁 원인, 난간 수종, 배아 원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혈액 검사로 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부부 염색체 이상은 혈액 검사를 보긴 하지만 대부분 반착 검사는 피 검사로 이루어지거든요. 피 검사로 보려고 하는 게 면역학적 요인이랑 혈전 성향의 요인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역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이런 약물 치료로 임신 성공이 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이런 수bil 검사나 반착 검사를 통해서 이식 후에 시험관하기 이식 후에 아니면 임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검사 후에 약물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착 검사의 항목을 좀 볼게요. 병원에서 검사하는 항목. 항목을 보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나 그다음에 면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노란색 NK셀이랑 크로모좀 아날리시스는 이거 염색체 검사예요. 요거 노란 색깔 NK셀, 자가 면역 항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크로모조 아날리시스 이 노란색은 염색체 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부분 이 빨강색이 제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혈전과 관련된 검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복 착상 반착 검사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항인질 항체 증후군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우리 몸의 기관에 침범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맥, 정맥 등 전신의 혈관의 혈전, 픽덕을 유발하게 돼요. 이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되면 픽덕질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은 남성과 여성의 발병 주 연령대가 다르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사실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10만 명당 발생 확률은 0.75명, 유병률은 10만 명당 6.19명, 10만 명에 6명이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율을 보면 여성과 남성 중에 3대 2로 여성이 더 높아요. 발생률은. 근데 굉장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한 거는 나이대입니다. 나이대. 여성은 30대에 이 발생 빈도가 높고요. 남성은 7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30대는 어떻죠? 우리가 임신을 하는 가임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항인지질 항체 중에 발생된다면 유산이나 임신 유지하는 데 도움이 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학술지 JKMS에 보면 그렇게 이제 기재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성의 가임기에 가장 발생되는 만큼 유산이 반복되거나 임신 계획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학술지에도 실렸고요. 네. 그래서 온몸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요. 이 항인지질 증후군은. 근데 이제 이게 항인지질 증후군은 루푸스 항응고인자나 항카디오, 이거 카디오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카디오핀 이거 항체, 이 IgG랑 IgM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항베타2, 그다음에 이거 단백 항체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ANA에도 이거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혈전을 유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신으로 생길 수 있는 혈전이 뇌나 말초 정맥, 뭐 폐혈관, 뭐 하지 정맥 이런 것들에 다 유발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리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태반으로 초기에 자궁이 착상될 때도 자궁에 혈류가 충만해야지 착상이 되겠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피딱지와 혈전이 형성되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겠죠? 혈관을 자궁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을 막고 있다. 그럼 혈액 공급 안 되겠죠? 그리고 착상이 됐어요. 근데 태반으로 가는 태아에게 그런 영양소를 공급하는 태반에 이런 작은 혈관들의 피딱지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어, 태반으로 혈류가 잘 안 돼. 그럼 태아가 잘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혈전증은 반복전 유산, 이 반착, 습관성 유산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혈전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병이 루푸스예요. 루푸스가 굉장히 그 피딱지를 잘 유발하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동반이 되거든요. 루푸스가. 그래서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헤파린 요법이나 이거를 조기 때부터 아스피린 요법이나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루푸추 환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장기간 항응고제를 유지하고 치료를 주속해야 돼요. 임신을 할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이라 우리가 흔히 보는 크녹산이랑 크렉산 있죠? 이런 헤파린 요법을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이 NK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NK셀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우리한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NK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암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은요, 이 NK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분들, 고령이신 분들은 이 NK셀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NK셀 높이는 주사를 계속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셀인데, 우리 착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NK셀 수치가 너무 높으면 배아가 착생하는 데에서 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배아가 100% 나의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의 반의 유전자와 나의 반의 유전자, 난자와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게 배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를 이 NK셀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K셀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착상하는 기간 동안 면역 억제 주사로 이 NK셀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게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K셀이 1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반복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 분들은 채취하시는 날이나 대부분 폐하 이식 날 많이 해요. 폐하 이식하시는 날 면역 억제 주사를 IVIG라고 면역 억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NK셀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면역 억제 주사를 그냥 들어가는데 약간 그 경계성이 있어요. 막 10%? 11% 이러신 분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사실 면역 억제 주사까지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왜 그러면 면역 억제 주사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급여라서 한 병에 3, 40만 원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성으로 NK셀이 있으신 분들은 인트라리피드, 흔히 말하는 콩주사를 많이 맞아요. 왜 그러면 이게 인트라리피드 콩주사는 사실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정말 수술 후에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정말 너무 영양 부족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회복하라고 인트라리피드를 치료제로 저희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콩주사 인트라리피드를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 인트라리피드를 투여하고 나면 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살의 세포 이 NK셀의 활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면역 조절 기능 작용 효과로 그런 거를 이제 착상하는 기간에 이런 NK셀 면역 수치를 잠깐 낮추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경험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2번에서 3번 정도 유산으로 소파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으로 소파수를 6번 이상 시행하신 분이 있어요. 예. 유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수술을 6번 이상 시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한 3케이스 정도가 제 기억에 굉장히 남거든요. 이분들은 자연 임신이 너무 잘 돼요. 시험관 아기 시술해도 바로바로 착상이 됩니다. 바로 임신됩니다. 그러나 7주에서 8주 차에 심장 소리를 못 본다든지 아니면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장 소리가 없어 소실된다든지 이것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염색체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파 수술을 계속 받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너무 힘든 과정이고요. 지치고 무너지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손잡고 함께 운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임신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또 유산될까 봐. 눈물로 임신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유지가 돼서 첫째를 낳으신 분들이 한 3케이스 있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나중에 1년 후에 인제 팔로우업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냉동배아 이식이 인제 있는 경우가 남아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 드렸는데, 둘째 자연 임신이 되신 분들이 3분 다 자연 임신 되셨고요. 그리고 유산되지 않고 지금 둘째를 무사히 낳았다는 분들이 3케이스 모두 자연 임신 되셔서 유산 없이 그냥 출산을 잘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임상에서 겪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왜 둘째는 유산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지?' 지금 6번 7번 계속 유산되신 분들이 어떻게 유산 둘째는 이렇게 문제없이 분만까지 가시는 것일까? 이런 게 저도 너무 의문이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일까? 왜지? 이런 게 저도 일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듣고, 이 생명을 주시는 거에 대한 너무 놀라움이, 진짜 신만 아는 것인가? 이 생명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착상과 유지하는 데 어떤 우리의 물질이 우리 몸에 내뿜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 생명은 너무 신비롭고 우리가 생명의 타이밍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결론은 항상 같아요. '아,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내 몸이 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답답함 속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내 몸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몸을 에너지를 모아서 내 아이를 기다림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한 끗 차이인데 거기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오는 여유로운 마음과 그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저는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반차 검사의 핵심은 면역과 혈전이잖아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고요. 혈류 공급이 잘 되는 식사를 해야 되고, 혈전이 생기지 않는 식생활, 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함유되는 음식, 혈액 개선되는 음식, 혈관에 좋은 음식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혈액순환 잘 될 수 있도록, 혈관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 그런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전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시험관 시술 좀 못 만들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드시면 건강한 아이도 만나고 장수하실 거예요. 노후까지 건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장수해서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다림이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 함께 힘냅시다. 힘내요. 그래서 성공해서 댓글로 성공 후기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가 서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상 실패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거 썸머리 해 놓은 건데요. 예, 제가 앞에서 한 내용들이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상 실패되신 분들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